시인들의 이름은 쟁쟁했다. 사실 그 경제란 말 자체는 박현채라는 선생님이 없었으면은 그 사회과학도도 물론이지만 특히 문인들 또 일반 운동권 이런 사람들이 그 박현채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경제란 말을 썼을까 싶을 정도로 그 박현채 선생 그 글이나 행동이라는 건 굉장히 위력적이었죠. 아마 그것과 뭐 시와 경제라는 이름이 붙은 것도 무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을 듯한 시와 경제가 만난 시대. 의식 있는 시인들도 경제학자 박현채의 글을 읽던 시대가 80년대였다. 민족과 민중의 시각에서 써내려간 박현채의 글은 이 땅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현실을 보는 창이었다. 정부는 그에 비해서 그 민중이라는 말 또는 민족이라는 이름만 나와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한 번은 교보문고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문화공보부 장관이 담당 국장을 대동하고 나와서 그 서점에 꽂혀 있는 민중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책, 또 민족이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책들을 전부 서가에서 뽑아라고 그렇게 호통을 쳤다고 그래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는데 그런 시대에 저자 박현채 선생, 경제학자 박현채 선생은 그런 정신을 일깨워주는 어떤 중요한 어떤 그런 학자로서 우리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박현채의 목소리 역시 보다 적극적이고 선명해진다. 오늘 우리 사회에 있어 말하자면 공화당 정권이나 민주당 그 다음에 이 민정당 정권은 경제 성장을 소리 높이 외치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은 역사에서 큰 기여를 했다고 여러 가지 수리학적으로 미화시켜 제시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데 오늘 주어진 역사적 현실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인식시켜 민족의 자립 이제 거창하게 민주주의를 위한 길에서 어떻게 말하자면 이 많은 사람들의 의식을 오늘 주어진 현상에서 올바르게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부딪히는 거죠. 그런 걸 이제 거창하게 얘기하면 사회적 실천상의 요구에 답하는 것이다라고. 85년 그는 우리 사회의 발전 단계와 성격을 놓고 이른바 사회 구성체 논쟁을 촉발하기도 했다. 이 논쟁은 한국 사회를 규정하는 두 가지 모순, 즉 민족과 계급 중 어느 것이 먼저인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70년대와 80년대에는 커다란 단절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광주 항쟁이 있죠. 어떻게 보면 국가 권력의 폭력성을 직시하면서 경험하게 되면서 전후에 새롭게 성장한 그 운동들이 보다 급진적으로 사고하고 혁명적으로 사고하고 그 다음에 전투적으로 투쟁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변해가게 됩니다. 박현채 선생은 그 초기 이른바 사회구성체 논쟁 과정의 개입을 통해서 새롭게 성장했던 신세계 운동가들에게 말하자면 보다 급진적 관점에서 그리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분석하고 투쟁하도록 이끌고 싶었던 생각을 저는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80년대 한국 사회를 규정하는 기본 모순을 놓고 벌어진 사회 구성체 논쟁은 곧 우리 사회의 지향점을 고민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논의는 급진적으로 변했고 사회운동 세력 내에 극심한 대립을 불러일으켰다. 80년대가 이념의 과잉이었다고 비판받는 배경에는 갈수록 현실과 멀어지면서 관념적인 변형론이 돼버린 사회 구성체 논쟁에 대한 비판이 깔려있다. 냉전과 평화, 성장과 분배 속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시대에 그는 살았다. 그가 선택한 것은 열심히 일하는 다수의 입장에 서는 것이 곧 역사의 편에 서는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한국 경제학계의 큰 인물이었던 박현채. 그에겐 눈앞에 펼쳐진 넓은 평이 하나도 그저 풍경이 아니었다. 이를테면 호남 평야를 볼 때도 말이죠. 여기서 조선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수탈을 당했는가, 또 그랬을 때 삶은 어쨌는가, 또 일제시대에는 또 그 수탈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또 어떻게 이 사람들이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민중들이 고통을 받았는지, 이런 것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까지 어쩔 때는 말하자면 계산을 해내요. 87년 단지상을 받고 수상소감에서 그는 학자로서의 소신을 이렇게 밝혔다. 역사에 충실한 삶이란 오늘에 있어 보상받지 아니하고 오늘에 있어 보상받기를 원하지 않는 삶이다. 저 경장 연구에 있어 보잘것없는 성과는 주관적으로 역사 앞에 충실한 삶을 다짐하면서 역사적 요구가 있는 것에 참여한다는 원칙에 쓴 소사입니다. 보상받기를 원치 않는 학자의 삶. 그러나 87년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는 박현채에게 새로운 경험을 안겨주었다. 89년 박현채는 생애 처음 정식 교수로 임명된다. 이미 학계와 사회 모두에서 존경받는 학자였던 그였지만 교수가 되던 해 그의 나이는 무려 55이었다. 그렇게 그 보따리 장사하고는 그런 개인적인 관계보다 한국의 학문적 기초가 그렇게 위협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내 공부이죠. 공적으로 내가 분개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걸 내 힘으로 구할 수 있으면 다만 조그마한 한 분야라도 구해야 하는 것이 내가 마땅한 도리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런 하나가 박현채 교수를 정식 교수로 임명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로 재직하면서도 그는 부지런히 서울의 작업실로 돌아왔다. 학자로서의 박현채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고민을 안고 있었다. 86년부터 시작된 3조 호황이란 변수로 한국 경제는 단군 이래 최대라는 호황을 맞았고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외채 문제도 해결되었다. 그것은 외자 의존적인 경제를 줄기차게 비판해온 민족 경제론에 고민을 안겨주었다. 79년이 바로 이제 박정희식 모델의 가장 큰 위기가 닥쳤던 시기고, 어떻게 보면 87년까지는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시기라고 하는 것은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박현 선생이 지적한 것은 이건 한계가 있는 모델이고 결국 파국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줄기차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전체의 변화를 박현 선생이 다 알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특히 70년대 이후에 세계 경제의 급변하는 세계 경제를 갖다 미리 예측해서 얘기했다고 볼 수는 없고, 분명히 박현채 선생이나 또는 다른 어떤 그 민족 경제론자들이 파국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저렇게 하다 결국은 경제가 굉장히 큰 위기에 빠져가지고 뭐 혁명까지는 아닐지라도 새로운 시스템이 생겨날 것이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것보다는 그런 학자들의 생각보다는 훨씬 더 생명력이 강했던 것이죠. 이런 외향 수출 지향형 어떤 경제 발전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 지인들의 충고에 따라 시작한 것이 회고록 작업이었다. 분단 상황에서 그가 경험한 삶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그는 분노와 회한 사이를 오갔다고 한다. 연이은 과로 상태에서 91년 박현채는 갑작스레 뇌졸중으로 쓰러진다.